자, 교재 289페이지에 약칭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예, 이걸 약칭 우리는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해요. 이 부동산 실명법을 여러분 누가 어느 대통령이 이거 제정했는지 아세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성질도 급하신 분이야. 그분이 막 국회 최초에 법 제정하기 전에 대통령이 그때 제 기억으로 긴급 재정 뭐 경제명령인가 해서 우리 헌법에 보시면 법률에 준하는 긴급 명령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 소집도 하지 않고 바로 긴급 재정 경제명령으로 처음에 뭐 금융실명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실명제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부동산 실명법인데 법의 취지가 뭐냐? 이 법의 취지, 도대체 왜 부동산 실명법을 만들었느냐? 조세포탈, 세금 안 내는 거 막으려고 조세포탈. 또 하나가요, 강제집행, 면탈. 이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우리 법 취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유자인데 세금 안 내려고 또는 강제 집행 안 당하려고 명의만 다른 사람한테 넘겨두는 거예요. 이거 규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우리 부동산 실명법의 법 취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법 취지, 배경 지식을 좀 넓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원활하고 수월합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범위, 이 적용 범위는 여러분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다 적용이 되니까 우리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부동산 실명법 적용 안 되는 것들. 즉 다르게 표현하면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과는 관련 없는 것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는 하는데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과 관련 없는 것들, 얘들은 우리 실명법 적용 안 합니다. 참고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실명법이 적용되게 되면요 전부 다 무효로 봐버립니다. 근데 얘들은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로 보겠다 이 말이야. 적용 제외라고 하는 것은 유효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요, 담보가등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공부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공부하실 겁니다. 담보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신 분이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을 받고요,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그냥 본등기 하는 겁니다. 또는 아예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아 버려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분 소유 부동산을 아예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습니다. 담보 목적으로요. 그리고 돈 안 갚으면 그냥 아예 내 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직은 보세요, 제가 소유권을 이미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소유자이에요,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 앞으로 했어. 근데 담보 목적이야. 내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이분 소유 부동산을 넘겨받은 거거든. 그러면 아직은 내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담보 목적이니까 강제집행 면탈이나 조세포탈과는 관련 없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얘는 부동산 실명법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해요. 얘는 실명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담보가등기. 자, 그 다음 또 하나가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제가 용어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얘를 다른 말로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내적으로는 요 부분은 갑소유, 요 부분은 을소유로 서로 구분소유 관계로 있어. 대내적으로는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그냥 등기는
분할해서 따로따로 등기하지 않고요. 그냥 한꺼번에 그 목적물 전체를 지분으로 등기를 한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상호명의신탁. 얘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그죠? 예, 따라서 얘는 실명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공유할 때 했으니까, 물권법 공유할 때 했으니까 지금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면 뭐 일주만 지나면 우리는 뭐 아픈 기억도 다 잊을 수 있는데 한 달이면 그죠.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끔씩 보면요, 이런 토지들이 있어요. 얘가 지금 도로고요. 얘가 지금 X라는 한 필지 토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 도로에 접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 자, 지금 도로에 접한 폭이 2m입니다. 그러면 다른 요건은 다 충족이 됐다는 전제하에서요. 예,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있어요. 도로 폭이요. 도로 폭이 4m 이상, 건축법. 그 다음에 내가 짓고자 하는 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m 이상 접하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은 다 충족이 된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럼 얘는 건축허가가 돼. 근데 가령 이 X토지를 각과 을이 공유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네가 쓰고 이 부분은 네가 쓰고. 근데 만약에 이걸 이대로 탁 쪼개버려. 분할을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를 그냥 갑 단독 소유로 하고 이 토지를 을 단독 소유로 한다. 그러면 둘 다 건축허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가령 요 부분은 그냥 갑 네가 쓰고 요 부분은 을 네가 쓰고 대내적으로는 구분을 하는데 얘들을 토지를 분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분은 전체 X토지 지분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 이런 식으로 등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걸 다른 말로 상호명의신탁. 얘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과는 전혀 관련 없더라.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하면서 여러분 신탁 배우셨잖아요. 신탁법. 뭔가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요. 이 수탁자가 그 일의 전문가야. 그래서 걔한테 맡깁니다. 말 그대로 믿고 맡깁니다. 뭔가 합법적인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얘한테 맡겨.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신탁제도거든요. 얘는 강제집행 면탈이나 조세 포탈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우리 부동산 실명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예. 담구신 이렇게 외우세요. 담구신. 뭐 굳이 왜 당구 아세요? 당구? 당구신이라고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든지 뭐 어떻게든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다 적을게요. 강제집행 면탈,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는 것을 전제로 적용이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세요, 여러분. 얘는 아예 적용 제외입니다. 지금 얘는. 그 다음 얘는 전제 요건 자체가 있어요. 뭐 강제집행 면탈이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는 것을 전제로 역시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만약에 강제집행 면탈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어. 그러면 얘들도 실명법 적용되는 거야. 근데 이 목적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적용이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요. 종중입니다. 종중.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종중이 농사를 짓나요? 종중은 단체입니다, 여러분. 종중이 농사를 짓나요? 아니죠. 따라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두시자고요. 네. 우리 농지법에서 나와요.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중의 대표자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통 농지들 보면 종중 대표자 명의로, 종중 명의로는 등기를 못해. 농지증이 안 나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종중의 경우에 강제집행 면탈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명의신탁 허용한다 이 말이죠.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은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또 하나가요. 배우자 간입니다. 배우자 간에 역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요. 우리 배우자 간에는 명의신탁 허용합니다. 이건 불법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종교단체. 우리 종교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면탈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명의신탁 허용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은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역시 외우세요. 종배종 이렇게. 당구신 종배종 외우시라고. 물론 경험상 뭐 안 외우더라도 대부분 뭐 맞추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던데 이왕이면 외워주시는 게 더 확실하고 좋죠. 아시겠죠? 네. 땅 꺼지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요, 가장 핵심, 효력입니다. 효력. 여러분, 우리 법률행위는요, 채권행위가 있고, 물권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쌍방적 법률행위를 우리는 계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채권행위를 우리는 채권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물권행위를 물권계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쌍방적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주로 다루는 것은 쌍방적 법률행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행위 또는 물권계약, 채권행위 또는 채권계약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채권행위, 얘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최초에 우리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채권행위, 채권계약이라고 합니다. 의무부담행위. 그 다음 물권행위, 얘를 다른 말로요, 처분행위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얘를 이행행위라고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은 등기 서류 들고 나타나요. 매수인은 매매 잔대금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고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을, 잔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얘를 다른 말로 처분행위, 또 다른 말로 이행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예요?
채권행위. 그래서 여러분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얘를 선행행위 또는 원인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합니다. 선행행위 또는 원인행위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이 물권행위를 후행행위 또는 결과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의신탁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명의만 넘겨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있을 겁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 즉 명의신탁 계약. 내가 부동산 소유자야. 근데 이분한테 명의만 넘겨두기로 서로 간에 약정, 계약을 하는 거지. 명의신탁 약정, 채권행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의 변동. 우리 물권행위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물권 변동. 현재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는요. 명의신탁 약정, 즉 채권행위 당연히 무효로 봅니다. 무효. 얘는 무효. 어떤 경우에도 유효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명의신탁하는 약정, 이 명의신탁 약정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 다음 이 물권행위, 물권변동 얘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물권변동 또한 무효로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 하나만요 유효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공부하실 거예요. 바로 자, 계약명의신탁에서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요 이때는 물권변동을 유효로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곧 이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어떤 경우에도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 근데 물권변동은 원칙은 무효야. 다만 예외 하나 있더라. 유효인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 공부하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물권변동은 유효로 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명의신탁 약정 무효다라고 했죠. 무효. 자, 그런데 얘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됩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아주 나쁜 짓에 해당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금 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강제집행 당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어요.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법에서 무효로 보긴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보긴 하지만 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적는다 이 말이에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법에서 무효로 보기는 합니다. 다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까지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다. 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은 아니다 이 말이지. 여러분 통정오해 표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근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입니까? 아,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은 아니다라는 거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까지 보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까지 그렇게까지 나쁜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럼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 규정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이긴 하지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면 여러분 자 제가 예를 들게요. 도박계약 척계약 이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도박계약. 그럼 도박계약은 내가 이미 줘버렸어. 내가 도박에서 졌어. 그래서 이미 줬어요. 그러면 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니까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건 안 돼. 그래서 도박빚은 아예 갚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이미 줘버리면 더 이상은 돌려달라고 못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돌려달라고 할 수,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이 부분이 참 어렵다, 그죠?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박 계약을 체결했어요. 제가 졌어. 이미 줘버렸다 이 말이지. 이미 줘버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니까. 왜? 그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니까. 근데 얘는 무효는 맞는데 그렇게까지 나쁜 짓은 아니다 이 말이지. 따라서 얘는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 소리예요. 저도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부터 30년도 더 전에 이거 처음 보면서요. 도대체 실명법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지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적혀 있긴 한데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책장이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지금 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마 이 부동산 실명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법의 법리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법 없이도 사실 여러분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지금 이걸 하려고 하니까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근데 반복 훈련하셔가지고 우리는 단기간에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반복. 자, 다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무효 취소하면서 이 부분 설명드렸는데 무효는요. 무효 안에서도 좀 덜 나쁜 무효가 있고 완전 나쁜 무효가 있어. 그 완전 나쁜 무효 걔가 뭐냐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야. 그럼 걔는 이미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근데 무효이긴 한데 좀 덜 나쁜 거야. 그럼 얘는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무효이긴 한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까지는 아니다라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물권 변동도 무효라고 했죠? 물권 변동 무효. 자, 무효인데 무효인 경우에 제3자에게 이 무효 주장할 수 있느냐, 즉 대항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법에서 아예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법에서는 그냥 제3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 악의, 불문입니다.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못한다. 즉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잘 이해하세요. 을이라는 사람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럼 갑이 명의신탁자, 을이 명의수탁자예요. 현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일단 등기부상 소유자는 그럼 누구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을. 그런데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입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왜?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요. 을로 승기는 되어 있지만 물권 변동 또한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런데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조세 포탈하려고 또는 강제집행 면탈하려고 이런 짓 하는 사람들, 이 주변에 뭐 예를 들어 친구들, 가족들하고 하면 너무 이제 표가 나니까 주변 친구들하고 뭐 이런 짓 하거든요. 유유상종이야. 지 앞으로 명의만 넘겨놨는데 얘가 팔아버려. 병과 매매를 해버립니다.
현재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병은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야. 얘들이 명의신탁 약정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악이다 이 말이죠. 모르면 선이, 알면 악입니다. 얘들이 각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 자, 소유자는 누굴까요? 소유자는 누굴까요? 병이 소유자입니다.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이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선의 악이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명법의 취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나 너희들 보호 안 해줄 거야. 무조건 제3자 보호해 줄 거야 이 말이야. 너희들 나쁜 짓 했잖아. 그러고 얘가 팔아버렸으면 나는 악이든 간에 따지지 않고 무조건 얘 제3자 보호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명의신탁하지 마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예.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전부 다 제3자에게는 무효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예. 아시겠죠? 눈을 부릅뜨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자. 여기다 다 못 적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갈게요. 지우고. 괜찮으시죠? 왜냐면 지금 적는 내용들은 이제 쭉 하나로 연결이 좀 돼야 돼서 여기다 다 못 적을 것 같아서요. 자, 명의신탁의 유형입니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바로 290페이지 그 맨 밑에 이하의 박스 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는 참고하시고 칠판을 보고 주목을 하세요. 첫 번째가요. 양자간 명의신탁 또는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어떤 표현이 나올지 몰라요. 주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2명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양자간 명의신탁. 가장 기본적인 명의신탁 형태죠.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갑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을에게요.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명의만 넘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현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이 말이지. 자, 소유자는 누굽니까? 자,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요. 명의신탁 약정, 채권행위 얘는 당연히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 다음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무효입니다. 아예 물권 변동의 효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 계약 자체도 무효고 물권 변동도 전부 다 무효다. 따라서 누가 소유자예요? 갑. 을은 단 한순간도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둡니다. 너희들 명의신탁 해봐야 효력 인정 안 할 거야 이 말이지.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전히 소유자다 이 말. 그럼 이제 시험에서 뭘 물어보느냐면, 자, 갑은 이 무효인 등기 이제 어떻게 무효니까 등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 지우셔야 되겠다 그죠? 네.
자, 갑은 을에게, 이제 간략한 사례형으로 주로 출제를 합니다.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 을의 등기,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갑이 행사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이 부분을 시험에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우리 계약법에서 계약 해제, 해지하면서 공부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해제나 해지는요, 당연히 전제 자체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유효해야 해제하고 해지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은 우리 실명법에서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아예 효력이 없어. 따라서 해지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안 돼. 왜?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우리 법은 논리학입니다. 그 논리적인 순서가 중요해요. 당연히 유효를 전제로, 여러분, 유효함을 전제로 해제, 해지, 뭐 담보 책임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계약이 아예 효력이 없으면, 무효면요, 무효면 줬던 게 있으면 무효니까 돌려받으셔야 되고, 그걸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얘는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좀 또 물어봅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원인으로 을의 등기,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얘는 왜 X일까요? 자, 일단 X가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왜 X일까? 자, 여러분, 부디 이제는 좀 기억하시자고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다 임팩트를 확 주세요. 자, 부당이득 반환, 우리 민법 741조에 규정을 둡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일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자,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률상 원인 없다. 달리 표현하면 뭘까요? 법률상 원인이 없대. 달리 표현하면요, 무효입니다. 얘를 다른 말로 법률상 원인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무효. 무효. 법률상 원인 없이 일방은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은요, 이로 인해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둘의 관계는 엔드 관계입니다. 반드시 한쪽은 원인 없이, 즉 무효,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다른 한쪽은요, 반드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누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요?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요. 예. 네. 그럼 제가, 자, 을이 갑에게, 얘를 갑, 얘를 을이라고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요? 을이 갑에게요. 손해를 입은 자가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따져보시자고.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법률상 원인 없는 거는 맞다, 그지? 여기까지는 충족. 그 다음, 이득을 취득해야 돼.
을은 단 한순간도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는 아예 이득을 취득한 게 없어. 따라서 이미 여기서 요건이 탈락이 돼버리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시험에 잘 출제돼요.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말소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얘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니까. 자, 다시 누가 소유자라고요? 갑. 근데 지금 누구 앞으로 등기돼 있어?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말소를 하기는 해야 돼. 그러면 이때 말소할 수 있는 청구의 원인이 뭐냐 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얘는 방해 제거 청구권에 해당되겠죠. 너 무효등기, 내가 소유자인데 너 무효등기 왜 너 앞으로 돼 있어? 지워. 그걸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요, 이 명의신탁자 갑은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 제거 청구권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얘를 시험에 만약에 양자간 명의신탁이 시험에 출제된다면 얘를 반드시 빠지지 않고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얘는 우리 민법에서도 한 문제지만 중개실무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얘를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즉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온단 말이지. 얘를 양자간 명의신탁 또는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얘를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갑이요, 을이라는 애와 명의신탁 계약, 즉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이때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갑이 병에게 부탁을 합니다. 등기는 나 앞으로 하지 말고 직접 을에게 등기해 주세요라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즉 병이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다시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중간자, 얘는 빠져버린다 이 말이지. 왜 중간 생략 등기 아시죠? 예, 그 구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를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따져보셔야 되느냐? 소유자가 누군지. 그래야 말소를 할지 뭐를 청구를 할지 그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권리관계부터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명의신탁 약정, 얘는 무조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우리 법에서는 아예 무효로 봅니다. 무효. 자,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물권 변동. 역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전부 다 무효래요. 그러면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 네, 병. 여러분들이 갑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병으로 알아들었어요. 이걸 우리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 표시는 잘못했지만 저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이걸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의사표시의 자연적 해석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다 그죠? 네. 소유자는 병입니다. 진짜 갑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유권 취득 못해요. 네, 갑은 어떤 경우에도 소유자, 얘는 등기 안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소유자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무효니까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 소유자입니다. 갑은 절대로, 예, 갑은 여러분 당연히 등기해야 소유자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병은요, 을에 대해서요. 예, 소유자다, 그죠? 소유자니까. 현재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소유권 말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소유자예요. 소유자예요. 얘 지금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내가 소유자인데 무효인 등기가 돼 있어. 지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 있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서요. 소유권 말소 청구 행사 가능합니다. 행사 가능해요.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병이 특별히 답답한 게 있나요? 없어요. 왜? 대금 다 받았거든. 대금 받아서 얘 등기 넘겨주고 병은 특별히 답답한 게 없어. 그럼 누가 답답해요? 갑이 답답하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죠? 근데 병과 갑 사이에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이건 유효하지. 유효.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유효하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진다, 그죠? 누가 누구에 대해서요? 갑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진다, 그죠? 그러면 채권자는요? 갑은 병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예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해서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걸 출제를 해요. 갑은 을이 지금 무효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직접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건 X. 직접은 안 돼. 왜? 얘 소유자 아니거든. 소유자 아니니까 직접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갑은 병을 대위해서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를. 왜? 이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나온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 얘는 병의 채권자입니다.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은 소유권 말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이게 우리 이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법률 구조입니다. 자, 계약명의신탁.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을 일단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주로 사례형으로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사례형으로 출제하면 지금 얘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일단 그거부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가 사고 싶어요. 근데 갑은 아예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뒤에 빠져 있어요. 아예 안 나와.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 또한 누가 체결하느냐면요. 병과 을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은 세 명이 등장하기는 해요. 여러분 중간생략적 명의신탁과 구별하시겠죠? 중간생략적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직접 소유자와 매매 계약 체결한 거야. 명의신탁자가. 그런데 계약 명의신탁은 아예 계약 단계에서 명의신탁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랑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의수탁자가. 자, 그러고 현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지금 이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사례는요. 현재 이 사례에서 매도인 누구예요? 이 사례에서 매도인 병. 자, 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입니다. 즉, 이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지. 무슨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야. 설령 명의수탁자랑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법률 효과. 소유자가 누군지 따져보셔야 돼.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자, 매도인이 악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습니다. 유효입니까? 이 물권 변동 또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조금 이따 하시겠지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달라집니다. 매도인이 악인 경우에도 여전히 역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무효. 그러면 소유자 누구죠? 병. 여전히 얘가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병이 소유자입니다. 물권 변동 또한 무효로 했으니까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여러분 병 소유자니까 현재 누구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내가 소유자인데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얘 소유권 말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소유권 말소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자, 일단 지금 얘랑 바로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 명의신탁이 크게는 유형이 세 가지고요. 얘를 매도인이 악의 선의까지 구별하면요. 유형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까지 구별한다면요. 시험은 얘를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왜? 실제 사례도 전부 다 이러니까요. 자, 병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그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갑이 을이라는 사람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우리 갑을 명의신탁자, 을을 명의수탁자. 누가 직접 매매를 하느냐? 을이요. 갑은 아예 뒤로 빠집니다.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이번에는 매도인 병이 몰랐다 말 선이다. 보통 보면요. 전부 다 명의신탁 하면 전부 다 이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전부 다 이 케이스예요. 아니 명의신탁 하면서 전면에 내서 자기가 어차피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과 친해요. 그러면 제 대신 제가 자금 줄 테니까 제 대신 부동산 좀 사주세요. 그래서 그냥 이분이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케이스가 이거. 그러니까 시험은 집중적으로 얘를 물어봐요. 전부 다 이 케이스니까. 우리 실제 사례에서요. 효과, 법률 효과 따져봅니다.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판단하셔야 되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어떤 경우도 유효되는 경우는 없어요. 무효입니다. 아까 적용 제외되는 거 제외하고. 적용 제외되는 것들이 있었죠. 예, 그거 당구신 아까 종배종 있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전부 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 말. 자, 현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권 변동 또한 전부 다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이때는 물권 변동의 효과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이때는 유효하다 이 말이지. 따라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우리 소유자. 따라서 당연히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당연히 X지. 왜?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병은 을에 대해서 이때는 소유권 말소 청구는 당연히 불가합니다. 왜? 소유자가 을이니까.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 이 경우에는 을이 소유자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이 물권 변동은 유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떤 유형이건 간에 적용 제외하는 거 제외하고요. 어떤 유형이건 간에 명의신탁 약정은 전부 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여기까지는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얘만 물권 변동 유효로 보는 겁니다. 얘만 물권 변동 유효. 자, 그러면 이제 따져보셔야 돼. 갑 을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유효야. 유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부당이득 반환이 뭐예요? 한쪽이 뭐를 취득해야 돼? 이득 취득하고 한쪽은 손해가 생겨야 돼. 지금 매매 대금 자금은 누가 줬어요? 갑이 줬어요. 매매 자금은 갑이 을에게 줘서 을이 벽에게 지급을 한 거야. 그죠? 근데 소유권은 지금 누가 취득해? 을이 취득해요. 지금 얘 이득 취득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유권 취득했어. 그 다음에 얘 손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얘 대금 줬는데 손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죠. 자, 대법원 판례입니다.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죠. 왜? 한쪽은 이득을 얻었고 한쪽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해. 문제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것이냐. 즉 무슨 이야기냐. 지금 현재 등기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돼 있어. 이 등기 자체를 갑이 넘겨받을 것이냐. 아니면 매수 자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얘가 매매 대금이 1억이었어. 그래서 갑이 을에게 1억을 줬어. 그래서 을이 병에게 그 1억을 준 거야. 그러면 그 1억만 달라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X라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둘 중에 뭘까요? 네, 얘는 아니고 매수 자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요, 철저히 명의신탁한 사람 보호 안 해주겠다 이 말이야. 이제 이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제가 실제로 이런 사례들 종종 봅니다. 사실 이제 명의신탁 이거 하면요, 우리 시험에는 이 처벌에 관한 규정까지는 시험에 출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실명법에 보시면요, 엄청난 과징금부터 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하거든요. 심지어 그 목적물, 과징금이 목적물 가액이 그 100분의 30인가 그래요. 100분의 30이면 30%입니다. 목적물 가액. 엄청난 과징금 같은 제재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잘 못해. 내가 명의신탁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해요. 나중에 큰일 나니까. 종종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뭐 친한 지인분들이 이제 상담사 이제 물어봅니다. 아,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뭐 이런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얘가 매매 대금은 예를 들어 1억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가격이 오른 거야. 이제 현재 이 X라는 부동산 시가가 한 1억 5천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부동산 자체를 달라고 하면 결국 1억 5천의 그 가치를 달라고 하는 거고. 그죠? 매수 자금만 달라고 하면 얘는 그 매수 자금 그 1억 원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판례는 뭐로 본다고요? 매수 자금만. 그러니까 명의신탁한 사람 철저하게 보호 안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법 취지 이해하시겠죠? 우리 판례 취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오로지 매수 자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유형은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왜 적용 제외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죠? 적용 제외. 당구신 지금 종배종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럼 이 적용이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게 보겠다 이 말이야. 명의신탁 하더라도 이건 유효. 자, 그러면 유효인 경우에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대내적과 대외적 관계로 구분을 합니다. 대내적 관계, 즉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누가 소유자일까? 대내적이라는 말의 의미 아시겠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우리 사이에는, 제가 명의만 넘겨뒀어. 그럼 우리 사이에는 소유자 누굴까? 명의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대내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자. 근데 등기는 지금 누구 앞으로 넘어가 있어요? 명의수탁자 앞으로 넘어가 있어. 따라서 제3자, 즉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봅니다. 아시겠죠? 아까 적용 제외되는 것들, 적용 제외되는 것들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거든. 유효인데 이 법률 효과를 어떻게 본다고요?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명의신탁자가 소유자.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 되셨죠? 네. 자.